예, 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2026년 648호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입증해 주시죠. 예,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입증하셨죠? 예, 출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 측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영 검사, 서성광, 고승기, 장지영, 유승재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네, 송진우, 위현석, 이경원, 김계리, 배희철, 김웅일, 배보윤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김영현 피고인 변호인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네, 유승수, 장주영, 연치현, 이몽수 출석했습니다. 예,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노정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김영균 피고인 변호인. 네,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예, 지난 6월 25일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와 특검 및 피고인 윤석열, 노상원의 항소유 요지 진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할 점이나 이해할 점은 없으시죠? 특검 네, 측, 특별히 없습니다. 변호인 측도 특별히 없으시고요. 예, 다음으로 피고인 김용현 측의 항소유 요지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용현 측은 3월 18일자 항소 이유서, 4월 2일자 항소 이유서가 3개 제출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4월 23일자 변론 요지서, 6월 25일자 항소 이유 보충 서면 각각 진술하시죠? 네, 그 밖에 다른 서면들도 제출을 추가적으로 하셨는데요. 절차와 관련된 거는 오늘 진술하지 않고요. 그냥 실체와 관련된 거를 진술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술하시고 지금 항소의 요지 진술은 PPT로 진행하실 네. 예정이시. 예, 그러면 항소의 요지 진술하시죠. 대표님, 그러면 저희 하고 항소유 진술하고 바로 항소유 답변 진술하는 어떻게? 일단 요지 진술하시고요. 답변 절차는 이제 그 요지 진술 끝나고 나면 특검 측부터 차례대로 알겠습니다.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네. 항소이유 변론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제출했던 항소 이유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원용하되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는 실체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한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내란 그리고 또 그 밖의 공소 사실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2일에 야당 주도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발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계엄의 배경입니다.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선포 직후에는 피고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 지휘체계 내에서 집행하고 보좌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 2시간 이후 선포 이후 2시간 이후인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즉시 계엄군은 철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배경으로서는 반복적 탄핵소추, 국가 기능을 훼손할 정도의 예산 감액, 입법을 통한 지속적 국정 압박으로 국정 운영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에 대한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위와 역할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결단을 실제 군 지휘체계 안에서 집행하고 보좌함으로써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보좌하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1980년식의 장기 포괄적인 계엄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단기간의 비상 조치로 처음부터 계획되고 구상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 운영의 5대 원칙으로서도 증명이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편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병으로 구성된 군이 투입되는 것과 전원 숙련된 간부로 구성된 군이 투입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를 낳습니다. 무력 충돌을 우려하여 실탄은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실제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병력은 오로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투입되었습니다. 병력은 그리고 계엄 선포 후, 계엄 이전부터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 후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동원 병력은 약 280명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라 과소한 인원이 투입된 이유는 국회를 실제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봉쇄하고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병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특검이 구상하는 논리처럼 장기 독재를 위한 것이라면,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면 병력을 최대화하고 실탄도 지급해서 전면적인 제압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됐겠지만 실제 구조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계엄 당시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거대 야당의 폭거에 의한 국정이 마비되는 수준, 대통령의 통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반복적인 탄핵소추는 국정을 마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무위원 주요 인사에 대한 연쇄적인 탄핵소추, 그리고 또 권한행사가 탄핵소추가 이뤄짐으로 따라서 권한행사가 정지돼서 행정, 사법, 감찰 기능 모두가 정지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본질로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본질적 기능 수행 부분까지 일방적인 감액을 하였습니다. 행정부의 정책 집행의 물적 기초가 잠식되고 단순 견해차를 넘어서는 기능이 소멸되기에 이르는 예산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예산 감액과 폐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두 다 회복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예산 폭거로 인한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입법 독재를 꿈꾼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같은 법률안은 모두 위헌 소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의회 독재라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강행되고 정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서 또다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당시 거대 야당의 행태였습니다. 권력 분립상의 행정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사정들이 결합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들의 반복적인 문제제기와 통상적 통제수단의 한계가 위 국정 마비와 결합해서 헌법 7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 인식에는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가사 사후적으로 요건 충족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만으로 당시에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마땅히 부인되어야 됩니다. 제1심 판결의 위법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입니다. 메시지성 계엄의 본질을 외면하고 병력 규모, 무장, 실제 경과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증법칙 위반입니다. 객관적인 물증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직접 진술보다 추측적 해석을 우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원심의 설시가 어떠한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함이 상당하다거나 이러이러함으로 추측된다거나 이와 같은 기재로도 충분히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 탄핵입니다. 핵심 증인들이 위증을 하거나 이에 대한 사실이 충분히 반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이 실행되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증거들을 다 외면한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리 오해입니다. 직무행위와 내란 실행행위를 혼동하고 죄수론 적용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당시 계엄은 장기 집권 기도가 아닌 국정 마비 타개를 위한 메시지성 계엄입니다. 원심과 특검은 친위 구테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위 구테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병력 운영에 있어서는 대규모 무장 병력 투입을 통한 전면적인 장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객관적인 진실은 극소수 280명으로 장기 집권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숙련된 간부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무장 상태에서 친위 쿠데타라고 함은 무력 진압을 위해서 실탄 지급을 필수로 해서 각종 무기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실, 당시의 상황은 실탄 지급을 엄금하였고 국민들과의 유혈 사태나 아니면은 반대 세력과의 충돌을 우려하여서 유혈 사태를 방지하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해제 절차 또한 친위 쿠데타라면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의 해산 결의가 있든 없든 이 모든 것을 강행하고 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객관적인 진실은 국회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 병력은 전면 철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엄은 국정 마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단기적 상징적 비상 조치였으며 장기 권력 장악 의도와는 물리적으로 양립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검이 설정한 가설, 친위 쿠데타라는 가설을 설정해 두고 그에 대한 반대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가설이 추측적으로 아니면은 상당한 정도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추측성 기재만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정면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엄 당시의 포고령은 권력 창설이 아닌 계엄법 제9조의 공고에 해당합니다. 계엄법 제9조의 공고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시행에 따른 조치 내용의 공고일 뿐이고 계엄 선포의 효력 발생 요건도 새로운 권력 창설도 아닌 절차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당시 포고령의 내용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헌정 질서를 폐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포고령 제1호가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명시하였습니다. 내란 목적이라면 정권 수호를 내세울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떠한 제압적인 조치들이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통금 조항은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되었습니다.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기본권과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통금은 너무 옛날식이라며 삭제되었습니다. 쿠데타라면 통금을 통해서 국회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국회를 제압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통금으로 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저항을 봉쇄하는 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고령은 형식적인 성격입니다. 포고령 한계는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이 바로 절차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와 같은 절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도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한계 또한 그 내용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물증의 명백한 반증입니다. 바로 물증이 존재한다는 것. 국회 존속을 전제한 예산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국회의 존속을 예정한 것이지 국회의 폐지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원심의 전제는 국회 해산 및 기능 박탈을 위한 범행계획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회를 해산하고자 했다면 국회 보조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명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조직 구성 권한 인원 설계조차 없는 아이디어 수준의 검토 자료에 불과한 것을 두고 특검이 억측하고 가설로서 상정한 장기 집권 친위 쿠데타라는 명목에 끼워 맞추기식의 추측성 사실 오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최상목은 실제로 계엄을 반대한 인물입니다. 비상계엄의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한 인물에게 국회 대체조직의 핵심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비상식 경험칙에도 당연히 반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건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어떻게 범행 계획이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핵심 내용에 속하는 것인데요. 국회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면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보고되지도 않고 통상의 상황을 반영해서 오히려 그 전제로 작성된 내용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란 계획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건은 오히려 국회의 존속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법심사의 한계를 일탈한 원심의 위법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엄이 내란이 아닙니다. 헌법 제77조 국가 긴급권의 일환입니다. 전형적으로 고도의 정치 군사적 성격을 가지며 국회의 해제 요구라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당연히 당시 대통령에게 그 판단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사법심사가 사후적으로 개입해서 그 한계를 설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사법권이 행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맥락이 다릅니다. 통치행위론의 예외로 거론되는 사례인 5.18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사 반란, 내란 등 범죄적 국헌 문란의 목적과 결부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궤를 달리합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헌법 제77조의 제도, 특히 핵심적인 계엄에 대한 통제 제도인 국회의 통고, 해제 요구를 예정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단기간 해제를 한 바가 있고 애초부터 단기간 해제를 예상하여서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특검이 전혀 그 시나리오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규모 군정을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정 준비는 실제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을 곧바로 범죄적인 국헌 문란과 동일시해서 사법심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에 대한 내용과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법심사의 한계를 무시하고 일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법칙에 따라서 또 증명력에 따라서 해석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곽정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0시 31분경 비아폰 통화 내역은 40초 동안 통화한 내용입니다. 단 40초의 통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현장 상황을 곽정근이 모두 보고하고 국회 회의장의 문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내부 인원을 모두 축출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등의 복잡한 범죄 지시가 모두 이뤄지고 이에 대해서 곽정근이 아무런 이의나 반론이나 추가적인 질문도 없이 모두 이 지시를 수용했다라는 것은 40초라는 이 짧은 통화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함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는 이 40초간의 이 통화는 단순 현장 상황을 보고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일부의 현장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추측함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해당 증인은 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부하들에 대한 불법 체포 지시 등 자신의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탈 축소하기 위해서 책임을 윗선으로 전가할 강력한 위증의 동기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을 그대로 채택해서 전혀 추측되지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바로 사실오인과 증거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비화포 통화 내역과 배치되며 책임 회피 기재가 역력한 진술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원심에서 줄곧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기본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장황하게 통화의 내역을 제시하고 통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지 그 내용은 전혀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진술을 함부로 추신해서 자신들이 작성한 소설에 가까운 장기 집권 목적의 친위 구테타라는 내용을 소설과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명 방법이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엄격한 증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어서 국회 봉쇄 의사와 실행 계획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겠다는 의사는 없습니다. 극소수의 그리고 또 비무장의 병력을 단기 운용하였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에 곧바로 철수 절차가 시작되었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이 봉쇄, 국회를 전면적으로 출입조차 못하게 하겠다. 손에 손을 잡고 병력으로 철통 봉쇄를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의사가 없었다는 직접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경찰 투입의 성격은 군 병력을 극소수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280명으로 당시 국회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군중들과 또 폭동이 이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경찰 투입이 이뤄진 것입니다. 외곽 질서 유지가 부족해서 보조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출입 차단과 의결 저지를 위한 분담 구조, 즉 군 병력과 역할을 분담해서 봉쇄를 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청동 안가에서의 대화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전혀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호출하였으며 대화는 약 10분에 불과합니다. 10분 동안 대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조지호와 김봉식은 모두 그 계획을 모르고 경찰 경력을 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모두 모의되고 10분 동안 모든 내용이 지시됐다는 특검의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봉쇄, 체포, 출입, 차단 지시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문건은 경찰의 봉쇄, 출입 통제, 체포 임무 기재 자체가 없습니다. 장소, 시각 정도가 적힌 참고 자료 수준이고
봉쇄를 실행하는 계획의 문서가 아닙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헌범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헌범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더라도 무조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 위험성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80명의 최소한의 병력을 운용을 함으로써 국회를 폐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해서 공소사실은 위헌범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만연한 사실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시도는 그 주장 자체가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를 만약에 시도한다면 이는 정치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선포 당시에 야당은 190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사 체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또 탄핵을 막지 못하고 급속도로 파국에 치달을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예상함에도 계엄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계엄을 실행해서 체포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객관적인 행동, 객관적 결과와도 불일치합니다. 190명을 만약에 체포하겠다고 한다면 수천 병력과 그 명단 그리고 또 이를 수용할 구금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투입 병력은 극소수였으며 명단 그리고 또 체포 지시 그리고 또 이를 수용할 구금 준비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체포가 아닌 동향 파악에 불과합니다. 여인영에 대한 지시는 체포가 아닌 동향 파악에 불과합니다. 실제 경찰도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첩보 수준의 그리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은 이를 할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전제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넘어서 체포를 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억측에 불과합니다. 홍장원조차도 체포 지원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체포전은 실제로도 그 실체가 부존재했습니다. 구민의 최석일 등은 임무가 인계 이송이었다고 진술할 뿐이지 이에 대해서 체포를 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합수본이 구성된 바도 없습니다. 합수본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고 이를 통해서 체포를 실행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주장이나 합리적인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위 쿠데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면 본질적으로 의회 해산 무력화하고 그리고 또 헌법의 효력 자체를 정지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와 같은 친위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모든 이에 대한 언론이나 사법부가 행동할 수 있거나 행위할 수 있는 것을 폐지하였을 것입니다.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였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요 거점을 점령해서 국민들의 의사소통이나 어떠한 반대적인 움직임을 모두 다 차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하고 대규모의 구금을 예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친위 쿠데타의 본질적인 요건들을 모두 결여합니다. 국회는 정상 소집되었고 해제 결의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누가 방해를 받았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일부는 왜곡 사실을 전하면서 계엄이 마치 내란인 것처럼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의회 독재나 다를 바 없는 야당 그리고 또 시민 활동에 대한 제한이나 어떠한 금지 조치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병력은 최소한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오로지 시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무런 충돌 없이 병력은 철수하고 해산하였습니다.
동기와 수단, 실제 결과 어느 면에서도 근본적으로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원심이 인정한 친위 쿠데타는 구조적으로도 전혀 다르고 객관적인 상황조차, 객관적인 증명조차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내란 실행을 하는 것을 그대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직무행위입니다. 대통령의 피고인 김용현 장관의 직무행위는 바로 대통령의 헌법상 결단을 군 지휘체계 내에서 집행하고 보좌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병력을 편성하고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관철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고 만연 가사 있을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를 지시한 것이 바로 피고인 김용현 장관의 직무행위였습니다. 내란 실행행위라고 본다면 헌법기관 기능을 폭력적으로 제압, 전복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기능적인 행위 지배와 행위 분담, 그 역할의 분담이 있어야만 합니다. 원심은 근본적으로 군 병력이 이동했다는 외형적인 결과만을 두고 이 사건 목적 범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목적에 대한 엄격한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집행을 내란의 실행행위라고 무리하게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이 국회를 통제하고 봉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계하고 이송한다는 것과 특정 인사를 체포해서 구금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와 그 행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를 봉쇄하지도 그리고 또 체포를 하지도 체포조를 편성하지도 않은 체포 실체도 없는 비무장 단시간의 철수였음에도 일부 진술, 일방적인 진술, 그리고 또 전혀 믿을 수 없는 진술과 특검의 소설에 가까운 일방적인 추론만으로 목적범, 내란 목적이라는 그 목적범의 법리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보안 점검을 강제 장악과 전혀 구별하지 않은 것은 국헌 문란 목적 기준의 부당하게 완화해서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처단한 결정에 있어서 죄수론을 위반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 장관의 군경 동원 지시, 이는 단일한 행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폭동행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오류는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된 범죄로 보아서 처단형 상한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바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서 하나의 동원행위가 두 범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어서 법조 경합의 흡수관계로 평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단형의 상한을 불법적으로 상향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령 적용의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항소심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원심은 요약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거 재판주의 그리고 또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을 모두 다 위반하였습니다. 직접 증거보다는 추측적 해석을 우선하였습니다. 치안 질서 유지 부탁이라는 당사자, 지시를 내린 당사자의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진술은 외면하고 질서 유지 속에는 출입 차단, 봉쇄가 포함된다는 황당한 결론을 그리고 또 황당한 추측을 우위에 두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신빙성 없는 그리고 또 증명력이 한없이 미약한 진술을 추신하였습니다. 비아폰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 기록이라는 것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따라서 통화를 한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내역 그 자체의 존재가 일방적인 진술하고 부합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막연한 억측으로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심의 사실 인정입니다. 만약에 통화 기록이 객관적인 진술이나 특정한 상황과 배치된다면 통화 기록은 탄핵 증거로서 기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특정의 통화 내용, 특히 대화 당사자 간의 진술이 배치되는 상황에서의 통화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부족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CCTV, 그리고 또 이동 동선의 철수 경과와 충돌하는 제3자의 청취 진술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취신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부족 증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진술이 배치되면 그 진술에 대해서 특정 일방적인 진술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부족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와 같은 잘못된 특검의 주장과 소설을 받아들인 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폭동행위를 인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형사소송에서는 반대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을 만큼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만으로 특정해 아주 미약한 가능성, 객관적인 사실하고도 배치되는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면서 억측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심 판결입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증명은 사실상 증명이 아니고 특정의 프레임, 즉 장기 독재 집권을 위한 내란, 친위 쿠데타가 있었다라는 이와 같은 프레임을 짜두고 그와 같은 진술과 그와 같은 증거만을 억지로 끼워 맞춘 부족 증거들로 이뤄진 잘못된 사실 인정입니다.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병력을 최소화하고 실탄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병력은 계엄 해제 의결과 함께 즉시 철수하였으며 지금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문건들은 모두 비구체적이면서 오히려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대 사정을 증명하는 증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외면하고 국회 통제라는, 국회를 제압한다는 그와 같은 프레임을 짜두고 그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원심 판결은 사실 인정을 한 오인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취신한 원심의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철저히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단기적 비상조치의 집행에 국한한 것입니다. 원심은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전혀 증명되지도 않은 정치인 체포계획과 국회의 봉쇄 의도를 막연히 인정하고 막연히 추측성 기재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론과 프레임으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최고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항소 이유서 사망에 관한 간단한 구두 진술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심의 증거 인정에 있어서의 위법에 대해서 항소 이유서 3번의 2페이지 부분을 진술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들, 이와 같은 증거들이 모두 다 채택되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들, 이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에 요구되는 원본성과 무결성 입증이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증거들 또한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수사기관이 진술만으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하는 이와 같은 증명 방법,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증명을 원심이 허용한 것입니다. 이 재판만 하고 향후에 형사소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법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와 같은 수사 관행을 원심이 인정한 것입니다.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영장주의 위반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피고인 김영현 장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고인 김영현 장관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임의로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행된 인신구속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법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불법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그의 불법 인신구속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뤄진 형사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능력을 판단함에 앞서서 이와 같은 인신구속이 불법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원심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용현 피고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의 요지도 지금 변호인이 주장한 항소의 요지와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항소의 요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특별히 없으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항소 이유 절차는 모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대방의 각 항소에 대한 답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특검 측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의 항소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PPT로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준비. 그 PPT와 시나리오는 지난 기일에 나눠드린 그 뒷부분 슬라이드 60페이지 예, 이하부터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특검 측에서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의 주요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주요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은 검사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검사 또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되는 범죄이고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경찰 공무원들로서 죄명과 관계없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범인 경찰 공무원들의 내란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사 개시 권한과 관련된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현재까지 법원에서 선고한 이 사건 내란죄 관련 판결 중 검사의 공소 제기에 위법이 있다는 판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또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 위법함이 일견명백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등의 내용,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국회나 선관위, 체포 대상자였던 주요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군병력과 경력의 활동사항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권능행사, 영장주인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으므로 국헌문란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추가로 피고인들은 여러 사정을 들어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혼동하여 착각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윤석열은 군인과 경찰의 출동 목적은 국가 주요 시설인 국회의 질서 유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 중인 선거 관련 서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심 증거 조사 결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나 선관위에 군병력까지 출동해야 할 어떤 치안 유지 상황이나 치안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국회 등에 대한 선제적인 출입 통제로 인해 국회 인근에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다수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 또는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나 승인에 의해 주요 정치인 합동체포조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고자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군인과 경찰의 국회 출동 목적은 국회 제압 목적이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항소 이유도 실제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 외에 피고인 윤석열의 나머지 항소 이유들 또한 이미 원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되었던 것이고 특검은 이미 원심 재판 과정에서 종합의견서 등을 통해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밝혔고 원심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피고인 윤석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용현의 주요 항소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용현은 대통령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계엄 사무의 수행이 모두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권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허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 준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김용현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일반적인 계엄 사무를 수행하였을 뿐 국회나 선관위를 봉쇄하거나 체포조를 구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던 것 같이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 조주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만나 계엄군이 국회나 언론사 등에 가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경찰이 그 주변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였고 계엄사령관 박안수를 통해 영장주의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예상되는 시점에 특전사령관 곽종군, 수방사령관 이진효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종족서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당시 국회 본회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하는 등 군인들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김용현 또한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계엄 사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김용현의 주장도 실제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김용현은 각종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원심은 해당 자료가 적법하게 제출되는 경우와 원본과의 동일성이 객관적 자료 혹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원본과 비교가 가능하거나 원본이 제출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의 증거들에 대하여는 법리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용현 측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오로지 해시값에 의한 증명만을 요구하거나 디지털 증거 중 어떤 부분이 위변조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소명 없이 단순히 디지털 증거의 원본이 있어야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며 현행 형사법 체계와 증거법 측을 벗어나는 독자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피고인 김용현의 나머지 항소 이유들 또한 이미 원심 과정에서 모두 주장되었던 것들이고 특검 역시 이미 원심 재판 과정에서 종합의견서 등을 통해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밝혔고 원심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피고인 김용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노상원의 주요 항소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첫 번째로 부정선거 책자 요약과 정보사, 군사경찰 인원 선발은 각각 대수장 강연 준비와 대량 탈북 징후에 따른 것으로 비상계엄 준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노상원은 부정선거 책자 요약과 정보사, 군사경찰 인원 선발을 함께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 관여하거나 선발된 인원들 전부를 부정선거 사건 조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포함시키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 노상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사건인 정보사 군인들의 명단을 누설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노상원의 이와 같은 동일한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 노상원은 정보사령관 문상우, 정보사 김모 대령, 정모 대령, 구3의 준장과 준장 구3회가 피고인 노상원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수사단장이자 비상계엄 준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노상원은 국방부 장관 공간에 수시로 드나들며 피고인 김영윤과 비상계엄, 특히 부정선거수사단 구성 등을 준비하였고 민간인임에도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의 위세를 이용하여 현역 군인들을 집 근처로 불러 피고인 김용현과 모의한 계엄 관련 준비사항을 하달하였습니다. 피고인 노상호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개별 지시를 하달받은 문상호, 정보사 김모 정모대령, 구3의 준장의 피고인 노상원이 비상계엄, 특히 부정선거 사건 조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완벽하게 부합하므로 이들의 관련 진술이 허위라고는 피고인 노상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노상원은 방첩사의 선관위 전산실 서버 반출 시도와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관위 과천청사에 전산실 서버 반출 임무를 담당한 방첩사 1처장 정성호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비상계엄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인인 피고인 노상원이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실질적 수사단장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이 현역 군인에게 임무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피고인 노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방첩사 정성호 1차장에게 선관위 출동을 독촉하며 서버 반출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는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사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 노상원은 사전의 역할 분담에 따라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에 가장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외 피고인 노상원의 나머지 항소 이유들 또한 이미 원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되었던 것이고 특검은 이미 원심 재판 과정에서 종합 의견서 등을 통해 아무런 이유 없음을 밝혔고 원심도 대부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피고인 노상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의 항소유에 대한 특검 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으로 피고인 측 답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1시간 내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피고인 측부터 먼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느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시겠습니까? 저희 김용현 피고인 측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네. 예, 다른 피고인 측도 김용현 피고인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럼 김용현 피고인 측 특검의 항소에 대한 답변 절차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로 예. 진행하도록 진행하시죠. 예, 진행하시죠. 네, 저희
특검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변론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위헌성 판단과 내란죄 성립은 구별되어야 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네,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 요지는 특검의 항소 이유 죄송합니다. 변론은 모두 여섯 부분 정도로 나눴는데요. 핵심 쟁점 말씀드리고 내란죄의 법리 관련해서 특검이 인용한 96도 3376 판례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통화, 경찰, 선관위, 체포조 그리고 무인기 전단 작전까지 개별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약간 언급되었던 증거 문제나 양형 문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논리 흐름은 맨 아래 표시하는 것처럼 사건을 개관하고 법리 엄격성, 사실관계 재검토, 증거 양형 평가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의 요지입니다. 특검의 항소 이유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 위법함이 일견 명백한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주장되어 있고요. 둘째로 여인영, 이진우 등의 제3자가 작성한 메모와 수첩으로 피고인 김용현의 국헌 문란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는 사실 인정 주장. 세 번째는 원심의 증거 배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주장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논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적 평가를 곧바로 형사상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의 근거로 연결시키고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내란죄 성립을 위한 형사법적 증명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적 증명은 헌법적인 평가와는 판단 기준, 절차, 증명의 정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이 둘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순환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하여 사안을 달리하는 판례의 무리한 원용이나 목적범인 내란죄에서 요구되는 피고인 개별의 구체적인 고의와 목적에 대한 입증 부족, 적법 절차에 따른 증거 능력 판단의 부정, 그리고 사실심 양형 재량을 넘어서는 부당한 가중 요구에 불과한 주장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쟁점은 위헌성 판단은 내란죄 성립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검사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선포 행위 자체에 국헌불란과 폭동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상 판단과 형사 구속요건 판단은 구별되어야 하고 더불어 피고인 김용현 개인의 목적과 고의는 완전히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문제는 위헌 여부가 아니라 구성 요건과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항소 이유에는 3가지 구조적인 오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위헌성 문제와 내란죄 성립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의 위헌 판단과 형사재판에서의 책임 판단이 구조와 증명도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된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사안을 다룬 96도 3376 판례를 확장 적용해서 이 사건과 같은 신규 비상계엄 선포 사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계엄이라는 외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개인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된다고 바로 대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의 논리는 일견 명백하다는 결론을 깔아놓고 다시 이를 근거로 유죄를 추론하는 순환 구조 논법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곧 내란죄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96도 3376 판결을 살펴보면 3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요건의 규범성입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거나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과 같은 개념들은 고도의 규범적, 종합적인 평가를 요하는 개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의 결여가 누구에게나 일견 명백하다고 단정하려면 먼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환 논증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위헌 위법이 일견 명백한가라는 이 질문이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은근슬쩍 그냥 뭉개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전제로 깔아놓고 다시 목적과 폭동성을 또 거기서 도출합니다. 이것은 증명되어야 할 사항, 형사재판에서 증명해야 할 사항을 전제로 삼는 전형적인 순환 논증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법은 구조와 통치 구조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법률 효과로부터 주관적인 목적을 자동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 행위 자체를 곧 내란으로 본다면 국가 긴급권의 행사는 지나치게 위축될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요. 더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96도 3376 판례는 본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96도 3376 사건은 이미 선포되어 있던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사안입니다. 그 확대 조치로 인해서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이 법령상 자동으로 배제되었고 이것이 실제 국가 권력 장악 행위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본건은 신규 비상계엄의 선포로서 전국 확대 조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총리나 국무회의의 권능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등의 법률 효과가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검의 주장과 달리 96도 3376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판례가 아니라 전국 확대라는 그 법령상 자동적인 효과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시한 판례입니다. 이 차이점을 왜곡하고 있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원심 법리 판단과 관련해서 이 문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치행위의 문제인데요. 96도 3376 판결에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므로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판례를 왜곡해서 일견 명백성을 전제하고 그 위에 다시 목적과 입증 책임을 결국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유무죄의 핵심이 되는 이 쟁점을 전제로 놓고 순환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죄형 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특검이 입증해야 할 일견 명백성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명백하지 않음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보게 된다면 장차 국가 비상사태가 위급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적시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판례 하나를 잘못 원용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 삭제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구조를 세 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이동이라는 외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고의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외형만으로 주관적 목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 형사상 내란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에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목적, 증명의 정도, 심판의 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는 사정이 바로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형법의 구속요건과 증명 원칙이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탄핵 결정에서의 위헌성 판단이 본건 내란죄 성립이나 국헌문란 목적 증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내란죄의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 최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태양으로 가담하였는지 개별 행위와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별도로 확정되어야 하는 사실 문제입니다. 본건에서는 실제 병력 구무가 제한적이었고 실탄 지급이 금지되었으며 국회와 선관위에서의 병력 운용 역시 장기간 점령이나 강압적 장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아까도 변론하였습니다. 폭동성의 판단 역시 구체적인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선포 자체의 외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의 주체 범위와 개별 고의의 입증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여인영과 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 그리고 노상원의 수첩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기록입니다. 작성자 개인의 구상에 불과한 증거를 들어서 그 내용이 곧 피고인의 의사, 목적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노상원의 수첩은 개인적인 메모에 불과하고 특검 스스로도 행사부대 미지정 상태였음 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기조차 정황 추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려면 목적의 인식, 공유, 그리고 본질적인 기여가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 대원칙입니다. 단순히 직무행위나 회합에 참석하였다는 정황만으로 목적의 공유를 의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3자의 기록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 김용현의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해 보겠습니다. 특별검사는 1년의 회합과 직무행위를 모두 내란의 모의 내지 실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살펴보자면 각 행위는 통상적인 직무 권한의 행사이거나 그 의미 자체가 다투어지는 정황에 불과합니다. 화면에 정리된 9가지 항목 개관해 보겠습니다. 안가, 강남, 삼청동 모임, 국방부 장관 임명, 정보사 인원 동원, 10월 1일 관저와 11월 9일 공관 모임, 11월 30일 회합, 체포대상자 명단, 선포 당일 통화와 지시, 이른바 북한 무력 도발 유인 주장과 같은 정황의 누적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년 3월 29일 안가 모임입니다. 특정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정과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결정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별개의 사실입니다. 참석자들의 진술도 비상한 조치라는 추상적인 언급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안보 현안의 대화였다는 취지로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들어서 추정적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4년 5월과 6월의 강남, 삼청동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지휘관들 사이의 통상적인 교류와 현안 논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직접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시계엄은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라면 관련자들이 계엄을 현실적인 문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대 정황에 해당합니다. 24년 8월 국방부 장관 임명건입니다. 국방부 장관 임명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그 자체가 내란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임명 이후에 모든 직무 수행을 소급해서 내란 준비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인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입니다. 정보사 인원 동원, 선발 지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 운용과 인원 편성에 관한 지시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적인 직무 권한 범위입니다.
그 지시에 위법한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공유하였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10월 1일 관저, 11월 9일 공관 모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오간 발언의 내용은 취지와 맥락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국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나 구체적인 범행 모의는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부 참석자의 메모에 평시 개헌 불가, 섣불리 오판하지 않도록 등 신중하고 소극적인 취지로 읽힐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발언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내서 범죄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1월 30일 회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1월 30일에는 애초에 회합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 모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해당 일시에 노상원과 여인영이 피고인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상원과 피고인은 거실에, 여인영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여인영은 대통령을 뵈러 들어가는 길에 잠시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회합을 가진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회합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인영 스스로도 회합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용까지 추단하는 것은 명백히 증거법칙 위반입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위법한 체포 계획을 공유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별개입니다. 또한 해당 메모는 여인영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아서 위법한 체포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증거로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12월 3일 22시 32분경 수방사 이진우에게 전화로 야 지금 국회로 빨리 출동해 라는 취지로 직접 명령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내란 범행의 실행을 직접 지시하였음을 보여주는 확정적 물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이 통화는 대통령에 의하여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로서 계엄사령관 예하부대의 병력 배치와 이동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이 통상적으로 교신하고 조율하는 지휘체계상의 통화에 해당합니다. 발언의 형식, 즉 반말과 다급한 어조가 곧바로 국회 봉쇄 점거라는 특정한 위법 목적을 표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의 점거를 명한 것인지 아니면 질서 유지 등 통상적인 임무를 명한 것이지는 그 문헌, 그 말 자체로 특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로 보시면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고 발포나 인명살상이 없었고 체포조는 국회 경내에 진입하지 않았고 단전 단수도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이 지시가 국회의 기능을 실력으로 배제하려는 확정적이고 포괄적인 실행 지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여인영과 노상원 등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장기 독재, 지방의회 해산과 같은 문구가 관련자들에게 헌법질서 파괴를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들 역시 피고인이 아닌 여인영과 노상원이라는 제3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와 수첩에 등장하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 보고되거나 승인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없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선포되고 시행된 계엄 포고령이나 계엄 사령부의 조치 어디에도 지방의회 해산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범인 내란죄에서 요구되는 것은 실행행위와 결합된 현실적인 목적이지 실행되지 않은 관념적인 구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객관적인 경과를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극소수의 병력만 운용되었고 실탄이 지급되지 않아 유혈 사태가 방지되었으며 병력은 경찰의 외곽에서 질서 유지를 보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회는 실제로 계엄 해제 의결을 완료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병력은 해제 절차를 그대로 수용하여 즉시 철수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장악, 봉쇄보다는 안전 통제, 단기 운용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훨씬 더 잘 부합합니다. 전화 통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우와의 통화는 현장 확인이나 접근 경로 확인을 위한 통화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 시각과 통화 길이, 철수 경과 등과 함께 대조하여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곽종근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변론 내용에서 항소 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곽종근과 40초 통화 이후에 이진우와 반복 통화한 것으로 이 내용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통화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홍정원의 경우에도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었고 본인도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짧은 통화의 의미를 사후 해석으로 과장하는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반됩니다. 예, 경찰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최소화된 군병력이 짧은 설명과 당부를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치안과 질서유지 확보, 나아가 국회 통제, 봉쇄 지원으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하였습니다. 반면 정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봉쇄, 의결 저지,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조치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인식은 선관위 서버는 보안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한 보전 조치로서 최소 인원으로 정보사 인원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은 정보개통 관련 요원이 아니었고 실제 임무는 서버실 위치 확인과 외부 침탈 방지였으며 수행 방식 역시 물리력을 금지하고 비무장 상태로 직원들의 협조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점거, 무력화, 체포 시도라는 평가는 사실관계와 법적 성격 모두 잘못된 평가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명단과 관련한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사후에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 체포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전 보고가 안 되었다는 정황은 오히려 체포조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홍 장관이 체포 지원 지시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방첩사 수사관도 직접 체포가 아니라 인계와 호송을 대비한 대기 임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체포에 착수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체포조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체포의 주체와 임무, 착수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김웅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몽수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가 강조하는 이른바 북한 무력 도발 유인 주장, 즉 무인기 전단 작전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는 여인영의 2024년 10월 18일과 23일자 메모를 근거로 평양 핵심 시설과 김정일 후양소를 표적으로 한 무인기 침투 계획이 있었고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강행하였으며 이는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 계엄 명분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 특검의 주장과 같이 계엄을 통해서 어떤 국군을 문란하는 내란 행위를 하려고 했다면 그 계엄은 경비 계엄이 될 수 없고 비상 계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전시 상태를 유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인데 이러한 비물리적인 무장도 하지 않은 무인기 전단 작전을 통해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단계와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특검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작전이 정찰과 심리전 목적의 통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지휘 승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습니다. 합참과의 의견은 통산적인 전술 판단의 차이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목적을 자동으로 추단하는 이런 특검의 주장은 목적범의 법리에 반합니다. 여인영의 개인 메모 외에는 피고인의 도발 유인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타임라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영이 개인 메모를 작성한 건 10월 18일부터 23일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1월 19일
무인기 전단 작전을 스스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특이한 동향은 없었고 작전이 재개될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북한이 오물fun선 살포 등으로 다시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제 계엄이 얼마 남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무인기 전단 작전을 통해서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해야겠다고 특검이 주장하는 그 피고인이 이 당시에는 무인기 전단 작전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검사의 주장대로 이 무인기 전단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여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북한이 실제로 재도발한 바로 이 11월 28일이야말로 작전을 재개할 최적의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무인기 전단 작전이나 원전 타격과 같은 작전은 지시되지도 않았고 시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간의 공백이야말로 이 작전에 특검이 주장하는 도발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서 계엄 상황을 조성했다는 그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무인기 전단 작전의 문건상의 근거가 과연 좀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실제로 선포된 계엄 포고령과 대통령의 담화 그 어디를 보아도 북한의 오물풍선이나 무인기와 관련된 위험성 혹은 남북 간 긴장 고조 상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고령에 기재된 계엄 사유는 오로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 조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전국 등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계엄의 근거가 되는 문건에 북한의 도발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작전이 계엄을 명분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순수한 군사적 조치였음이 뒷받침합니다. 이 무인기 전단 작전은 법령과 직무 권한에 근거한 국방부 장관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군사작전으로서 가사 통상적인 작전에 따른 위험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떠한 범죄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무인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인의 개인 메모가 피고인에게 그대로 보고되고 승인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특별검사는 이 작전이 기밀작전이어서 문서화된 지시와 보고 체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공백을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자기 모순입니다. 셋째, 거듭 강조드리거니와 무인기 전단 작전과 12월 3일 계엄 선포 사이에 인과관계였지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인기 전단 작전에 대한 특별검사의 무력 도발 유인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인정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차후에 그 피고인의 그 전후에 관련된 행적이 지금 특검의 주장과 얼마나 배치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위법수직 증거와 배제에 대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의 2에 따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제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 능력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은 엄격한 증거심사의 당연한 기결입니다.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제출한 특별검사 측에 있습니다.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는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를 강제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입니다. 그 다음 양형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개별의 양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싫다는 사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발포나 인명상해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 객관적 결과가 현장에서 물리력이 통제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군에 출동 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탄 사용을 명령하거나 허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1992년 12월에 사병으로서 총으로 무장한 탈영병이 원주 시내에 나타남에 따라서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실탄을 후대하고 원주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민의 안전과 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병인 저도 당시에 실탄을 휴대하고 원주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시에 이 명령을 적법하게 명령했던 그 지휘관들이 어떤 물리력에 대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심이 물리력 자제 취지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충돌과 살상이 발생하지 않은 실제 결과에 부합하는 정당한 평가이며 유리한 정상의 부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자제 지시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곧 물리력을 적극 행사했다는 점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양형 사유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죄와 법리를 다투는 변론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이를 반성 없음으로 전환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변론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다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헌성의 문제와 내란죄 성립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대상은 위헌 여부가 아니라 구성 여건과 목적의 엄격한 증명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개인의 목적과 고의는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목적법인 내란죄의 구조상 외형적 법률 효과로부터 주관적 목적을 자동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객관적 자료는 원심의 핵심 사실 인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경찰, 선관위, 체포조, 그리고 무인기 전단 작전 관련 정황은 모두 무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증거 배제 결정은 타당했고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실행 가담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현 피고인 측 지금 답변 절차 모두 마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하실 건 없으시고요. 답변과 관련해서. 예, 김영현 피고인 뭐 말씀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지금 그 김영현 피고인 측의 변호인 의견서 1이라고 해서 서면을 하나 제출하셨는데요. 요거는 뭐 진술하는 걸로 할까요? 이게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고 별도의 서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그러면 오늘 기일에서 접수한 걸로 정리하고 네. 오늘자 변호인 의견서 2를 진술하고 특검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귀가를 구한다고 진술하고 PPT로 답변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다음 답변 절차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기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대신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기일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이 좀 가능하면 노상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고 7월 9일에 나머지, 그 다음에 김영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7월 9일, 그 다음 7월 16일 이진우 증인, 그 다음 7월 23일 여인영 증인,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여인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증인신문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재판부에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30일까지로 해서 23일, 30일로 해서 여인영에 대해서 증인 소환장을 송부를 했습니다.
송부를 했는데 지금 그 이진우랑 여인영의 출석 여부를 저희가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7월 16일에 이진우가 본인 재판 절차 등이 좀 많아서 출석이 어렵다는 그런 아마 서면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 여인영 같은 경우도 7월 23일에 지금 본인 재판이 좀 많아서 좀 출석이 어렵다는 그런 아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재판부에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고요. 또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향후 원래 고지되었던 증인신문 절차 진행이 조금 원래 말씀드린 것과 좀 그렇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7월 31일 날 여인영 증인이 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7월 30일에 있는 주에 7월 28일 정도 화요일에 추가로 기일을 잡아서 그때 28, 30일 그렇게 여인영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특검 측은 28일 날 뭐 출석은 가능하실까요? 준비하시고 출석하는 데는? 네, 가능합니다. 피고인 측은 어떠실까요? 지금 요건 아직 뭐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아마 뭐 그렇게 의사를 전달받아서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28일 날 일단 출석하고 증인신문 진행 자체가 가능할지 위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변호인마다 뭐 좀 사정은 다를 수 있을 것인데요. 그 7월 말과 8월 초에는 변호인들이 다른 개인 일정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학예 휴정기와 겹치고 예, 그래서 저희가 8월 첫째 주에는 지금 재판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7월 말에는까지는 재판을 하고 8월 첫째 주는 재판을 일단 하지 않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그래서 일단 상황이 어떠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기일 운영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변호인들은 7월 말보다는 8월 초에 진행하는 일정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한번 오후에 예, 오후에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약간 그 증인신문 기일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피고인과 변호인들께서 내부적으로 좀 뭐 이렇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전에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후 재판 말미쯤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테니까 지금 뭐 28일 날 혹시 뭐 그렇게 기일을 잡아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재판부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기일 운영이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만약에 여인영 증인 신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23일에는 그때 그 전에 윤석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현 증인 등 그 6명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주소는 파악이 다 된 것 같고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아마 증인 소환을 그때 23일까지 하는 데는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오후 기일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 증인 신청하셨던 김주현 그 다음에 5명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23일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의견을 오후 기일에 오후 재판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은 지금 모견태 피고인 측이 그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습니다. 고위 공수처에 대해서
그 경찰청에 해당 자료가 없고 공수처에 다 보냈기 때문에 공수처에다가 아마 무소속탁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후에 저희 재판부에서 좀 의견을 여쭈어 테니까 한번 그 오후 기일에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구승기 검사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오후에 아니, 말씀?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릴까요? 내부 좀 네. 논의해 보시고요. 지금 뭐 급작스럽게 얘기를 드리면 또 답변을 뭐 하실 수 있지 좀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한 20분 내로 답변하실 수 있는 답변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20분을 넘으면 오전 재판은 뭐 마치고 오후에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재판장님 지난번에 예. 뭐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신다고 했는데 예, 제가 예. 나중에 하려고 하면 지금 오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 그럼 말씀해 지금 좀 보실까요? 말씀을- 항소이후 요지와 관련된 네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말씀해 보시죠. 그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선관위 관련한 특검 주장에 대해서 좀 간략히 네,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이제 그 선관위의 계엄군이 그 간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조작을 하려고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선거의 어떤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를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좀 정확히 그 정의를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수사를 뭐 조작하기 전에 먼저 부정선거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선거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떤 선거의 부정을 조사하느냐. 그러면 이제 24년 12월 3일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갔으니까 그럼 24년 총선을 말하는 건지 그러면 총선 그러면 뭐 전국을 말하는 건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를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연한 어떤 그 의혹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그 범인의 신병을 확보해서 법정에 세우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제 저희가 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열어본다든지 또는 뭐 서버를 반출 안 되게 지킨다든지 하는 걸 가지고 수사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선거 부정선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실물 증거 자료 그러니까 투표지라든가 또는 뭐 선거인 명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서로 비교도 공표된 것과 실제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 부정이 있었구나. 그럼 이거를 누가 했느냐?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는 것을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수사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서버라고 하는 것은 그 서버를 통해서 어떤 해킹과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국정원에 1년 전 그 우리나라 여러 정부 여러 기관들의 해킹에서 나왔고 역시 선관위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였다는 게 드러났고 그게 국회에서 청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헌법기관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시정할 테니 더는 이제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선관위의 그 소위 서버 전산관리 시스템의 보안성이 국정원의 지적 이후에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그건 개헌법 7조 8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것이지 그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것 자체가 어떤 부정선거 수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인력과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갖다가 뭐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그 주장 자체가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나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선관위의 그 보안 시스템의 어떤 해킹 위험성을 그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이 계엄의 선포가 이게 무슨 독재 권력을 장기 어떤 그 독재를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선관위가 좀 선관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독재를 하기에 날 수도 있고 또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갈 이유도 없고 나중에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사태를 장악하고 그야말로 권력을 장악한 후에 선관위 문제는 들여다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제도, 이 헌정 질서를 좀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명성을 더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헌정을 부수면서 그 장기 어떤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는 거하고는 그러면 선관위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오히려 침입 쿠데타라는 거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이거 점검만 하는데도 점검도 국정원에서 지적한 것이 보완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아울러서 다른 데 없이 딱 선관위만 이렇게 보냈다는 거는 이 계엄 자체가 이를테면 사실은 군이 가는 것보다 그 1년 전에 했던 국정원이 인터넷 진흥원하고 또는 뭐 검찰이나 경찰의 사이버 수사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그걸 점검하기에 좋은데 그걸 미리 계엄에 관한 내용도 군하고도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뭐 국정원이나 민간 그 검경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이 계엄 자체가 상당 기간 존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엄 선포와 거의 그 직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그날 갔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라 특검 측의 이런 전반적인 주장과 이게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부정선거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선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실물 증거 자료, 선관위 여러 군데 나눠서 보관되어 있는 전국 그 선관위 지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물 자료에 대한 접근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버만 열어본다고 해가지고 어떤 부정선거를 도대체 수사도 어려운데 조작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좀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을
그 구조 내란 프레임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이 상식과 사리에 맞지 않는지 벌써 이 선관위 계엄군에 관한 그 설명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오늘 그냥 그것만 간단히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다 오늘 네. 하신 거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 재판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에 나머지 피고인들 답변 절차 진행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 2시에 개정. 예, 죄송합니다만 예. 그 오늘 저희 그 윤석열 피고인의 항소유예에 대한 답변은 1시간 반 내지 한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 검찰 측의 주신문 시간이 원래 예상했던 시간 내로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진행되실 것인지 저희들이 예, 반드시 그거는 지금 오후에 진행될 게 윤석열 피고인 측 답변 절차 진행, 그 다음에 노상원 피고인 답변, 그 다음에 김영균 피고인 답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요 시간으로 말씀하셨던 게 윤석열 피고인 측이 1시간 반, 그 다음에 노상원, 김영균 피고인 측이 각각 한 40여 분 정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거조사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일부 증거 뭐 내용고지 등의 절차가 뭐 좀 이루어지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이렇게 남지 않으면 오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이 아예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전회기일에도 지금 끝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되면 특검 측 증인 주신문부터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특검 측 주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 웬만하면 주신문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양이 너무 많으면 양이 또 너무 많고 또 너무 일과 시간 이후로 너무 많이 그 초과가 된다고 한다면 뭐 주신문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하면 뭐 종료가 가능하면 조금 초과하더라도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주신문조차도 중간에 약간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오후 그 절차 진행을 해봐서 약간 증인신문 자체를 오늘 하는 게 좀 진행하는 게 좀 어렵겠다 싶으면 다음 길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약간 진행되는 정도를 봐서 제가 재판부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후 2시에 오전 재판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